안녕하세요. 오늘도 공간의 미래라는 유현준 교수님의 책을 한번 간단 요약하면서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간단하게는 아니지만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얘기할 것들을 갖고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한번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면 이제 공간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저는 실제로 건축사 사무소에서도 일도 해봤고 실제로도 지금 최근에도 전기공사 일도 해보고 한 4년 넘게 그쪽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건축 관련해서.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무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원래 전에 일독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읽게 되면서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더 리마인드하고 상기시키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이슈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소셜 믹스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소셜 믹스에 대해서 다룹니다. 소셜 믹스라고 하면은 가볍게 그러니까 임대주택인데 우리가 분양을 하면 분양 아파트 옆에 임대주택을 분양 아파트 문을 따로 두잖아요.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소셜 믹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음, 뭐 이전에 제가 읽었던 책들 뭐 공정 이후의 세계라든가 이런 걸 책을 보더라도 이 뭔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게 이런 정책들이 약간 무의미하다라는 게 사실상 당연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책에서 나오지만 되게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기적. 그 계층화하려고 하고 심지어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해서 애착도 없고 그 주변 이웃에 대해서 존중도 없다고 해요. 이 책에서도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소유주들이 그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차별 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자신들부터가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티가 나는 거죠. 더더욱 임대주택 세대로 나눠져 있다면은 진짜 더더욱 더 심한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할 거면은 어, 그렇게 세대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랜덤으로 그냥 소유주들이랑 엮일 수 있게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파트를 살진 않아 봤어가지고. 근데 세대로 뭐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음. 할 거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굳이 그래도 임대주택 뭐 세대 뭐 소유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는 글쎄요 뭐 그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 둘 계층을 섞어 넣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도나 아니면은 그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따라가겠다는 그런 생각. 그럼 반대로 높은 쪽에 사는 그러니까 소유주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낮은 사람들을 보고 사실상 배울 게 없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도움이 안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별로 저는 의미가 있는 정책일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무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단과 극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 계층과 여기서 뭐 책에서 비유하듯이 소유주, 지주와 소장농,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 그 양 두 계층을 섞어놓음으로 인해서 중간을 잃어서 조화롭게 만드는 방법인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런 의미라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책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동굴과 신전에 대해서, 제가 종교적인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동굴에 살았는데 나와서 신전 같은 것을 지었잖아요. 근데 신전 같은 것을 지은 것이 동굴에 우리가 그 신전을 지은 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뭐 지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 게, 그냥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 이제 바깥 생활로 옮겨지게 되면서 동굴에서 했던 그 행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지은 것이지, 굳이 동굴에 있던 것을 똑같이 재현하고 싶어서 밖에서 뭐 신전을 짓고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 같은 그런 신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모양들이 뭐 동굴에 있는 그 모양을 그냥 모방했다, 뭐 담습화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동굴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것도 맞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생활에 맞춰서 그냥 제가 창조한 거다. 말이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들어갈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획일화에 대해서 저자는 이제 책에서 누누이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뭐 AI도 그렇고, 어떻게 뭐 예시를 들자면, 예술품이 대량 생산이 되게 되면서 예술품 자체의 그 가치가 희석이 됐잖아요. 희석이 됐고, 그러면 지금 또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AI로 인해서 우리가 그간 해왔던 어떤 모든 일들이, 단순 반복이 가능한 일들은 또 대체가 된단 말이죠. 그 일전에 예술품이 대량 생산을 찍어내듯이 찍어내기 쉬운 것들은 그 기계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또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아, 퍼스널 브랜딩, 전에도 얘기했지만, 마케팅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퍼스널 브랜딩이 정말 대단히 필요한 순간이다.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체 불가능한 건 사실상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피카소의 그림처럼 독창성 있고 개성적인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예술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그 영화 자체는 한 편으로 존재하고 그 자체로 하나만 딱 존재하잖아요. 만드는 사람은 여럿이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AI를 통해서도 결국에 또 하나 뭐 탄생하게 될 텐데, 그것은 또 분명히 영화처럼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일 거란 말이죠. 그게 단 하나를 어떻게 만드냐. 결국은 인간이 만드는데, 그 인간 중에서도 단순 반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독창적이고 약간 다양성이 있는 것들을 많이 했던 그런 창조적인 사람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 다양성 있는 사람. 그것을 또 유현준 교수님이 계속 말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공간 자체가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자체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심도 있게 주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 획일화된 아파트들이 즐비한 그런 공간을 조금 다채롭게 바꿔서 사람들 자체가 다양성 있는 영향력에 받게 하자. 그게 저자님의 주장이죠. 저도 그것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다가 이제 이곳에 오게 됐고, 서울 저도 살았지만 정말 없거든요. 뭔가 아파트만 엄청 많고 매연 엄청 많고, 수원에 사시는 분들, 뭐 이태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을 되게 존경하실 텐데, 사실 서울도 특이한 그 지역, 뭔가 강남이라던가, 전 강남 정도, 홍대, 뭐 성수동 이 정도만 좀 핫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외에는 사실 저는 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사실상
거의 주거 지역이고 상업 지역이고 빌딩만 엄청 많지만 볼 거 없거든요. 저는 서울에 하도 살아서 그런 몰라도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다양성에 찬성합니다. 그렇게 공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권력의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한 공간에 그러니까 한 공간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시선을 보면 권력이 생긴다고 해요. 그게 과거에 우리가 뭐 대제사장들 교회에 대제사장들 예배당에서 예배를 한날 1시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날 1시에 가서 일요일에 가서 같은 시간에 가서 그 강단 위에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같이 예배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그것 자체에서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권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졌죠. 옛날 뭐 지구라트 위에서 어떤 이집트에서 뭐 그 신을 경배하는 제사장들이 누렸던 이제 권력이 이제는 온라인 공간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그 권력의 법칙이 사라지기보다는 대체가 된 거죠. 다른 공간으로. 이를테면 게임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말이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그런 힘이 사라졌다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바뀌어 가야 된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항상 저도 오프라인에 좀 강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성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서 제가 정말 막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랬다 보니까 어떤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없었죠. 너무 그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잘 못 만나고 그랬어가지고 아 오프라인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에 빠져있는 사람 보면 아유 약간 비아냥하고 막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왜 저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 책을 보고 생각을 하자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가상 공간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테고 계속 증가하게 될 거예요. 인구도 계속 많아질 테고 뭐 전쟁이 일어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요. 그럼 계속 오프라인 속의 공간은 작아질 테고 결국 온라인 공간은 굉장히 커질 텐데 거기서 또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그냥 온라인 공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금 원래 하지도 않는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저도 오프라인 온라인 공간에서 돼야지 거기서 영향을 해야지 오프라인에서도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 뭐 온라인으로 안 해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이미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온라인에선 너무 그 풀이 크고 연결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사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장사만으로는 사실상 못 먹고 살잖아요. 오프라인 장사도 사실상 온라인 마케팅과 같이 뭔가 블로그라든가 그런 홍보 수단이 뭐 리뷰라든가 그런 게 없으면 이제는 먹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영향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금 어떤 그런 매체 유튜브나 이런 것을 소비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찍지만 여러분도 반드시 뭐 글도 좋고 뭐 유튜브도 좋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드러내야 된다. 퍼스널 브랜딩 그런 걸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더라도 마케팅 쪽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것, 온라인 내에서 어떻게 뭐 아무튼 영향력을 펼치는 것, 오프라인처럼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가지에 대한 의견을 좀 그래도 빠르게 얘기해봤는데 말을 좀 더듬었지만 그렇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할 게 많지만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